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명절날 오늘 방송을 제가 한 이유는요. 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보다 보니까 유시민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유시민 장관님이 예전같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그 비례는 정의당을 찍던 시대를 잠깐 얘기하면서 그게 왜 변화가 됐나, 그렇죠? 어제 유시민 장관님이 얘기하는 거가 저는 알아듣고 굉장히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아는데 그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변곡점이었었어요. 어떤 게 변곡점이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2019년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서초 항쟁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야.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재평가할 강남에서 일어난 백만 촛불. 물론 제가 그 촛불을 기획했다 그래갖고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전까지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어떤 민주 진보 시민사회가 이끄는 어떤 항쟁 같은 것들,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부터가 사실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19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막 노동자 투쟁을 하고 정치 투쟁을 하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어디가 주도를 하냐면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뭐 민주노총, 그렇죠? 그리고 어디 시민단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독재정부와 싸울 때 사실상 그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그 싸웠던 시민사회의 어떤 구성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일어나긴 시작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부터 시민들이 좀 들고 일어날 때 시민들은 너도 나도 분노해서 광우병 사태나 이명박 정부의 어떤 노무현 정부 죽이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잠깐만요. 저 공기청정기 좀 끌게요. 그런 어떤 대규모 시민사회의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주도가 어떤 무슨 투쟁본부, 그렇죠? 무슨 투쟁본부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이 가세하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나오고 그런 대부분 시민사회의 항쟁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거기서 이제 리더를 했던 사람들이 과거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세력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어떤 시민사회의 항쟁이나 광화문의 큰 집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치인들이 연단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만 해도 정치권이 시민사회와 결탁을 해서 그 집회를 주도한다는 그게 금기시돼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어떤 시민사회의 규탄 집회 그럴 때 정치인들이 연단에 서갖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시민사회 집회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민사회에서 여기는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어요.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기억나시죠? 박근혜 탄핵 집회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단에 올라가갖고 연설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 시민사회의 촛불과 항쟁은 나름 그 노동계와 어떤 시민사회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항상 어떤 민중 총궐기, 예전에 뭐 노동자들 대투쟁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고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노동계가 앞장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력이나 좋고 생각했던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냥 빨간 띠 메고 민주노총 앞세워갖고 막 시민사회가 그냥 물대포 맞아가면서 싸우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데모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태까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노동계가 주도하던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대정부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파이가 되게 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 대신 싸워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지역구는 국힘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전부 민주 진보 시민사회에다가 몰아줬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우리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왜 비례는 진보 시민사회에다가 찍어줬냐면, 민주당이 못하는 영역의 시민사회의 대투쟁을 노동계와 진보 시민사회가 이끌어준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응?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민주 진보 시민사회에다가 비례대표에 투표를 해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였거든요. 누가 봐도 노동자 대투쟁이나 시민사회의 총걸리기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게 사실상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시민사회 운동과의 어떤 차별화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전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그게 이제 깨진 게, 이 정의당과 노동계, 운동계, 사실 노동계,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 시민사회가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이제 외면받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안방에서, 여태까지 TV에서만 보던 진짜 민주 진보의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광장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광장에 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시작은 어떻게 보면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시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제일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그때도 시민사회나 어떤 노동계나 이쪽에서 주도는 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뒀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면서 노동계와 어떤 그 노동계 투쟁가들과 어떤 그 시민 광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판단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정치 영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시민사회에는 큰 높은 벽이 쳐져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장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분노했던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이에요. 박근혜 탄핵 사건 때 그 당시에도 뭐 국민 총궐기 투쟁본부 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시민사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를 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던 인원들을 보면 사실상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여태까지 투쟁은 정말 머리에 빨간 띠만 둘러매고 뭔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회야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노하면 나갈 수 있는 거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게 2016년, 그러니까 2016년이라 세월호 참사 때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가장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분노하고 내 자식이 죽진 않았지만 그 꽃 같은 아이들이 300여 명이 수장되는 걸 보면서 광화문 광장에 너도 나도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광장 참여가 늘어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그러다가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가 터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광장의 시민 사회의 어떤 영역이었던 그런 정치가 일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광장은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투쟁적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식이 변하면서 박근혜 탄핵까지 그 도화선이 붙어갖고 2016년 광화문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였었죠. 그러고 나다가 이제 그 2016년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이제 엄청난 그 시민사회의 힘을 느낀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우리가 했지만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래서 그 선거법이 2020년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 그쵸? 2020년에 선거법이 바뀌는 영향이 바로 그 시민사회 주도하에 박근혜를 탄핵했다라는 사실상 보상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내공이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2016년까지 병립형 선거를 치르다가 2020년 총선에서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냐면 박근혜를 탄핵했다라는 시민사회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한 거예요. 보상 심리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와 박근혜라는 촛불 그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통과시켜주면서 2020년 총선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이제 뭐 시민당이 나오고 저도 위성정당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쪽은 수풀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2019년 서초동 촛불이었던 거예요. 그 서초동 촛불은 기존에 있던 어떤 시민사회 노동계가 주도했던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 뭐냐? 친민주당.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집권 여당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와서 반정부 집회를 하는 나라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자고 하면서 국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현 집권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하면서 수백만의 촛불이 일어난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인, 전 세계에서 이런 집회는 없어요. 그때 서초동에 모인 집회는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검찰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집회거든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개혁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모였던 한마디로 친민주당적인 집회였던 거예요. 깜짝 놀랄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진보 시민 노동계들이 모여갖고 광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백만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반전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촛불 기득권이라고 했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87 6월항쟁 이후에 꾸준히 본인들이 지키고 있던 광장의 주도권이 어느새 민주당 지지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되게 큰 역사적 변화인 거예요. 여태까지 광장의 주도권, 내심 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과 조금 성격이 다른 그 광장에 나가면 민주당을 비판하고 국힘당을 비판하고 양당 기득권을 비판하는 연설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주적은 국힘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2019년 촛불 집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시사타파가 뭐야? 개국본이 뭐야?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광장의 주도권을 뺏겨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2016년 박근혜 촛불은 자기네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서초동 강남대로에 수백만이 모인 집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뭐 어디서 도라이가 쳐 들어와갖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87 6월항쟁 이후에 87 6월항쟁 이후에 자기네들이 광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2019년 검찰개혁이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2019년 모든 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태까지 집회를 나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여태까지 대다수가 촛불에 저 광장에 투쟁하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투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쏟아져 나와봤더니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는구나. 그쵸?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는 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 게 굉장히 역사적 변곡점인 거였던 거야. 뭐다? 그러면서 서초동 촛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그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촛불이 주도하는 어떤 행사의 무대에도 그 얼씬도 못하게 했거든요. 니들이 참여해서 앉아 있고 있으면 앉아 있대. 절대 무대에 올려주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깨지면서 이제 시민사회 노동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던 이 광장의 어떤 기득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어떤 무슨 행동, 국민행동, 촛불행동 이런 사람들이 아니래도 자기네들의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스로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여태까지 끌려다녔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여태까지 끌려다니면서 그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범진보라고 하면서 끌려다녔던 어떤 이런 싸움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민주당이 여태까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광장에만 나가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광장까지 진출하면서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광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정의당과 노동계가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를 해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니까 정의당과 노동계가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광장 자기네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의당이 국힘당 이중된 노릇을 하면서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로 어떤 그 당론을 정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시민사회 노동계의 집회에 무조건 찬성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의당과 여태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비례 의석을 차지했던 뭔가 더 대한민국의 이 반민주 세력들과 친일 독재 세력들과 더 세게 싸워주는 과거의 뭐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더 강한 모습, 더 투쟁력이 강하다는 이유만 생각에 비례 선거에서 표를 줬던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이 의석을 줘봤더니
우리 그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쟤네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외면당한 거죠. 외면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왜 우리가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비례가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데 왜 당신들을 앞번호에 줘야 되냐. 그렇죠? 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장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기존에 있던 시민사회 노동계가 잡고 있었던 촛불의 힘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왜 니네들은 자꾸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발목 잡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발목 잡기를 하고 니네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굳이 무슨 시민사회 계열, 노동계열, 민주노총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도 광장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다. 그게 바로 서초항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정의당과 우리가 시민사회, 노동계와 같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안 한 거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 어떤 비례대표는 민주 진보 계열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점점점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점점점 깨지면서 사실상 그 기존에 있던 시민 제가 그래갖고 시민운동이나 노동계를 비판하자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나 그 노동계를 비판하고자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례는 자기네들을 찍을 것이라는 안일함, 그 다음에 노동계나 진보계가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좀 마음이 안 들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고 조금씩 진일보한, 그렇죠. 적어도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타협하기가 더 좋잖아요. 자네들은 타협보다는 진압을 하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노동계나 시민사회계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탄압을 했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를 맞아갖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노동계 민사회계가 여태까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 정부를 사실상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 국힘당과 손을 잡고 더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 평범한 일상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이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 구도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도 있고 시사타파 팬들을 중심으로 개국본이라는 시민단체가 사실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제가 언제 집회 기획을 해봤습니까? 제가 광장에 나가갖고 마이크를 잡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날 피켓을 들고 지금이야 되게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야 지금 데모하러 나가고 여러분들이 시위하러 나가는 게 굉장히 피켓 받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서초항쟁 이전 박근혜 탄핵 이전까지만 해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민주당 당원 가입은 아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주요 어떤 그 당직을 맡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에 깊이 관계된 사람들이 정당 가입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예전과 이게 불과 우리 그 시민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응? 대부분 지금 정치 고관여층이 되신 분들이 정당 가입이 5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당 가입이 아마 5년이 안 되자마자 어느 순간 내가 정당에 민주당을 가입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개국본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민주당을 할 수 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광장의 주도권은 여태까지 노동운동가 훌륭하신 분들이죠. 시민사회를 이끌고 독재 정권과 싸우고 이명박근혜 정권과 싸웠던 그 훌륭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그냥 투표 때만 그냥 나 대신 싸워주는 노동당, 진보당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거죠. 광장에 내가 직접 남이 아닌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요구가 너무 과한 면도 있고 민주당이라는 지지자로서 어떤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리고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까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스스로들은 더 좌측에 있어서 더 반민주 세력들과 싸운다고 뭐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국회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라고 따질 때 사실상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에 의해서 올라온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그 가결을 시키고 그러면 누구의 손을 검찰과 손을 잡은 정의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의당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고 민주시민사회가 이 촛불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촛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민주당과 국힘당을 양당을 같이 싸잡아 비판하던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계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가보면요. 맨날 민주당도 욕 엄청 해요. 민주당도 욕하고 국힘당도 욕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민사회가 한 발짝 뒷걸음을 치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가 집회를 주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개혁적인 분들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낯설지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총선 지형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그 총선 지형의 변화는 이제 유시민 장관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를 찍어줬던 이 관행은 완전 깨진 거예요. 완전 깨지다 보니까 그들의 지지율이 아무것도 안 해도 5% 나오던 지지율이 이제는 2%도 안 나오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응? 그쵸? 그 결정적인 2019년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집회, 촛불 집회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구호는 세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집회. 예전에는 체류탄이 난무하고 예전에는 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집회를 이뤘다 그러면 2019년 집회는 누구나 지나가던 검찰 개혁을 바라는 분노한 국민들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 집회가 되면서 과거에는 특정 단체나 특정 어떤 연맹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이제는 내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시민단체에 가입도 안 했지만 그냥 나는 이런 검찰의 행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게 이건 좀 심하다. 그리고 국힘당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상 일상이 바쁘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 정치 투쟁을 하지 못하지만 그랬던 일반 시민들이 대중들이 쏟아진 게 서초 집회예요. 그게 서초 집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촛불 시민사회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기존에 있던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뭐 검찰 뭐라 그러더라 조국 수호는 빼자 뭐 그런 이상한 저한테 제안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일련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2019년 촛불 집회 이후에 수많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의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촛불 집회 주도권과 그들이 여태까지 비례에서 얻었던 그 표가 많이 상쇄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지형의 변화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 정의당의
어떤 의석을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었고, 이제는 그 정의당을 지지하는 자들만으로는 3%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왜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시민사회 광장에 나가면 굉장히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렇죠?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광장이나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누군지를 볼 게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탄핵 때도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민사회의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굳이 여태까지 노동계나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광장 투쟁에 대해서 나가면 뭐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이 조용히 앉아 있다고 그런 거에서 이제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 광장도 가득 메워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주도로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자고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2024년 총선 지형의 변화와 그 기득권, 시민사회 노동계의 기득권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라는 착각과 오만이 결국은 이번에 또 비례 연합정당을 제안을 했더니 녹색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한다는 소리가 뭐 조국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녹색 정의당 참 안쓰러운 게, 과거에 본인들이 노동계를 대변을 하고 민주통합당에서 분당된 어떤 그 정의당이 지금 정의당 지난 4년 동안 과연 노동계를 본인들이 대변을 했을까? 오로지 페미, 젠더 이슈를 갖고 정의당 비례대표 유효정이라는 그런 애들을 스스로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인재 영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도 외면받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노동계에서는 정의당보다 진보당이 훨씬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가보면 정의당보다 진보당이 훨씬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민주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죠. 여태까지 민주당은 광장에만 나가면 작아지고, 광장에만 나가면 시민사회 노동계들에게 죄 지은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어떤 들러리를 펼치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 광장도 순수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어디 가갖고 촛불 집회나 그런 데서 민주당을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그 촛불 집회 진행자나 운영진들 욕 싸잡아서 먹습니다. 그쵸? 요즘 그런 현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마이크만 잡으면 민주당의 무슨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진보의 탄압을 한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여태까지 어떤 민주연합 비례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나 무슨 이미 합당한 열린민주당이나 무슨, 그러니까 새진보연합이라는 얘네들은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도 제안한 게 녹색정의당, 진보당,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이렇게 순위를 정했어요. 처음에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진보계열, 진보시민사회 계열,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왜 그러냐면 용해인 의원이 무슨 기본소득당이 뭐 대중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갑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번에
모든 플랫폼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는 정의당과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싫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 진보당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외면을 받지만 분명히 아직도 시민사회 노동계가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파이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시민사회와 적대시하면서 대통령으로는 나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정의, 녹색 정의, 진보, 그다음에 노동계 이쪽을 껴안고 1차적으로 우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이 깨져갖고 민주당이 단독으로밖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 그 다음에 새 진보 연합이든 어디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정쟁을 진보 정당으로 비례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정의당, 녹색 정의당과 최우선 순위, 그 다음에 진보 세력들, 시민사회 세력들, 그 다음에 새 진보 연합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함부로 꺼내지도 못해요.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광장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큰 형 노릇, 맏형 노릇 주도권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게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장을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권력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한테 많이 옮겨온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 광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 촛불은 동력이 없어질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대규모 촛불 집회에 으쌰으쌰 해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노동 대추댕이든 뭐 민중 총궐기든 예전 같은 파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지역구는 단일 후보로 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관철시켜야 되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주도권을 다행히 잡았기 때문에 지역구는 단일화로 할 것이다. 범진보 연합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뭐 울산이나 몇 군데는 민주당이 양보하고 나머지 서울의 어떤 경합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하면 될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라는 조건을 민주당이 걸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연합을 제의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그 다음에 새 시민사회, 그 다음에 새 진보연합이 이 순위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은 새 진보연합이라는 뭐 용해인 뭐 이런 애들은 의석은 한 석을 갖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때 의석이 부족해서 민주당이 어떤 배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맘만 먹으면 불출마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비례 연합정당으로 다 넘어가면 민주당은 3번이라는 기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해인이라는 기본소득당이 과연 본인만 국회의원으로 빛났지 과연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시민사회나 이 노동계에 울림이 있었냐. 그리고 그들이 과연 4년 동안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들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을 정도의 어떤 정책과 정강을 발표를 했냐.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냐. 그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당보다 제가 보면 개국본이라는 사실상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인 단체의 힘이 더 세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런 정당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이미 민주당이랑 합당한 정당이고, 그리고 지금의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반대한 패잔병들, 잔당 세력들이 남아 있는 정당과 무슨 연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아마 이게 좀 진통일 거예요. 새 진보 연합에는 천호선 전 대변인이 있어요. 정의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 천호선이라는 분이 이제 정의당이 2020년 이후 총선 이후에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정의당을 탈당을 하죠. 뜻있는 진짜 민주 진보 계열이 노선 투쟁이 아닌 국힘당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정의당을 들어갔었는데. 정의당이 어느 순간 이제 심상정의 기득권, 심상정파와 다른 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꼴보기 싫어갖고 이제 정의당에서 분파한 사람들이 사회민주당이에요, 지금에.
그렇죠? 정의당에서 분파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게 현재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회민주당은 배신자들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볼 때.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 녹색정의당이 볼 때는 지금 천호선 대표나 지금 사회민주당을 창당하는 세력들이 보면 정의당에서 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민주당은 끊임없이 녹색정의당, 진보연합,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끌어들이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상은요, 정의당 애들은 고개 숙이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조국 신당이나 이런 정당들 그냥 우리가 대놓고 합세를 시켜갖고 그냥 민주당이 지난 2020년 더불어시민당에 비슷한 그런 정당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민주당 중심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 인간들은 국회 진출 안 하면 안 했지 니들한테는 구걸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도권 싸움에서 뺏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용해인이 진짜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고 총선 이후에 심판을 한다라고 가치를 걸었다 그러면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범진보 연합을 해야지 더 말이 맥히죠. 안 그렇습니까? 응? 아니 우리가 정치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민주당과 연합을 해줄게 우리에게 앞번호 줘. 뭔 개소리야 그게. 안 그래? 지 비례로 지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저는 이미 국회의원 비례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과 모든 민주 진보 진영이 합쳐서 국힘당을 상대로 싸워서 이깁시다. 저는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게 말에 먹히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가지고 가고 그럼 그 앞에 또 뭐 1번, 3번, 5번 뭐 치부하고 비례로 재선하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비례 2번 하는 건 뭐 여자 김종인 된다는 소리 하는 것이고. 응?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참 내가 민주당이 요즘 비례 이 정당 만드는 것 때문에 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시끄러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확고합니다. 확고해. 우리 중심으로 간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장 참여를 과거에는 시민사회 세력 노동계가 지배했던 광장을 어느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자신감 있게 민주당 중심으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든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의 상징이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더 나아가서 비례 정당의 연합 비례 연합 제의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검증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고, 근데 아직도 지금 현실 자각 못한 녹색정의당 조국과 송영길과는 절대 같이 못한다. 녹색정의당은 정말 제가 보면 정치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내가 볼 때는 조국 신당 나오면 녹색정의당 니네 합쳐도 조국 신당보다 지지율 안 나올걸? 그쵸?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조국 신당 나오면 내가 볼 때는 녹색정의당보다 지지율 높을걸? 응?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어디서 누구랑은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지지자야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나랑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연합 비례 정당을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표가 녹색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조국 신당과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90% 이상의 투표율로, 민주당의 90% 이상의 투표로 녹색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에게 표를 나눠주는 건데,
여러분들 같으면 조국 신당과 당연히 손을 잡고 그쪽에 도움을 주고 싶지. 녹색정의당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녹색정의당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라 그러면 조국도 함께하자가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윤석열 퇴진을 단일 대우로 한다 그러면 조국만큼 윤석열에게 쌓인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녹색정의당이 정신머리를 차렸다 그러면 조국과 그 누구라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아직도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된 거죠. 응?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지금 녹색정의당과 또 진보당, 노동당, 뭐 민중당 이쪽도 시끄러워요. 이쪽도 엄청 쪼개져 있어요. 저는 심상정 씨나 녹색정의당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니네끼리 좀 통합 좀 한번 해갖고 좀 오든가. 니들끼리 씨발 통합도 못하고 허구한 뭐 녹색정의당, 뭐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야, 니네끼리 좀 거의 비슷해. 내가 보면 도찌 개치잖아. 니들 거의 비슷하면 니네끼리 좀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좀 파이라도 좀 켜갖고 민주당은 그 라지 피자인데 어디서 빅파이 요만한 새끼가 와갖고 이만한 라지 피자 앞에서 빅파이 새끼가 하나 와갖고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지랄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자의 주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네가 왜 처먹어 이 새끼야 이거지. 그쵸? 이 피자의 주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라지 피자의 주의자인데 어디서 눈에 보일까 말까 빅파이 새끼들이 나타나고 점점점 이 피자는 내 거야 그러면서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너 나가 이 미친 새끼야 이거지. 응? 한심한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 이런 소수정당들, 저는 소수정당들 여태까지 응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누구보다도 시민사회계의 어떤 국회 진출, 노동계의 국회 진출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병립형 선거에서 준연동형 선거를 주장할 때 했던 게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 제도가 여러분들 승자승 독식이잖아요. 그쵸? 뭐 51대 49. 단 한 표만 이겨도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죠. 패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방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정의당을 중심으로 소수 정당들이 얘기했던 게 자기네들은 지지율을 5%에서 7% 받는다. 그렇죠? 5%에서 7% 받으면 자기네들이 5, 3, 15 15석의 의석을 갖고 국회에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의 그래서 이 승자승 독식 구조의 선거 구조에서는 국민들의 사표가 많다는 거야. 정의당이나 과거에 어떤 정의당을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국민의 5% 유권자의 5%가 사표가 됐다는 거죠. 왜? 현실은 그 300석 중에 5%면 15석이지만 현실은 정의당은 5석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선거였어요. 그럼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표를 우려해서 그렇죠? 정의당의 여태까지 주장은 국민들의 어떤 그 제대로 된 표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5석밖에 못 갖고 왔다. 그래서 나머지 국민들의 표는 사표가 됐다. 그래서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연동형을 주장해갖고 연동형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연합비례정당을 만들면 어느 정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그 연합비례정당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90% 이상 연합비례정당에 투표를 할 텐데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연합비례정당에서 90%의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니네 말대로 하면?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80% 90% 이상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니네가 1번부터 15번까지 처먹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연합비례정당이 만약에 1000만 표를 얻었어요. 비례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900만 표를 날렸어요. 그러면 비례의석이 30%면 30석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90%를 민주당 연합비례정당이 갔다 그러면 39, 27 민주당이 27석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당 한석, 녹색당 한석 니들 날아가는 게 맞는 거지. 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사표가 아닌가? 우리가 소수 정당들의 그런 오만과 아집을 또 눈으로 쳐보라고 니들 국회에 대단 진출시키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했나? 그건 아니잖아. 왜 니네가 얻는 지지율에 대해서만 의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중심의 연합 비례정당에 들어와 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을 하면 가장 지분을 많은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 안 그래요? 민주당이 플랫폼이 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을 했으면 민주당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못 가져게 하는 게 오히려 소수정당,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기본소득당이 무슨 자격으로 1%도 나오지 않는 정당이 어디서 자기네들의 앞번호를 달라 마라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사표가 아닌가 그럼? 응? 앞뒤가 맞지 않잖아. 응?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사표가 돼도 상관없는 거야? 니들 배지 달아주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합비례정당에다 투표 안 할 텐데? 그 앞뒤가 맞지 않잖아. 당신들 주장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 앞뒤가. 응? 그래서 연동형의 의미가 퇴색된 다음에 자기네들은 5%를 얻었으니까 15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승자승 독식구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5석밖에 못 얻었다. 그래서 10석을 보존해달라. 그래서 30석 캡 씌우고 준연동형으로 가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한 석도 못 갖고 와.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이고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응? 이번에도 민주당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서 니네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요구해. 만약에 비례의석 30석 중에서 정의당이 우리가 여기서는 지분을 아무래도 내가 봐도 10%는 갖고 있다 라고 하면 3석을 요구해.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연합 비례정당의 지분을 80% 이상은 민주당이 갖고 있어. 그러면 38에 24석은 우리가 할 테요. 나머지 가만 보니까 시민사회가 20%를 가져가시오. 6석 나눠 먹어. 이게 사표가 없는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80% 이상 투표를 하고 왜 민주당의 의석은 50%도 못 갖고 오냐고. 왜 민주당은 33.3%의 지분밖에 못 챙기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정당의 1000만 표 중에 333만 표밖에 안 될까? 적어도 666만 표, 3분의 2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의석수 중에서 3분의 2는 민주당이 가져와야죠.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응?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낙연 얘기 좀 할게요. 갑자기 여러분들 신당 발표를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낙연과 이준석이 그리고 나머지 제3지대의 어떤 신당 창당 세력들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전격 발표를 하죠. 그렇죠? 왜 전격 발표? 그러니까 제가 정치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준석이 사실상 받아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당대표가 받아들임으로써 소수 정당들, 특히 민주당 탈당파라고 합시다. 소수 정당, 민주당 배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좆된 거죠. 민주당이 대놓고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면 시민사회 계열은 정의당이나 이런 녹색당이나 뭐 민중당이나 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민주당이 손을 잡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탈당파들의 명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동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똥줄 탄 거죠. 선거제가 정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에이씨 새끼야 너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 뭐 광주 출마랄까 뭐 관망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 주도권 싸움을 했어요.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그러니까 선거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도권 싸움을 했는데, 이제 선거제가 정해지니까 이제 이러다가 한석도 못 얻으면 개망신이잖아. 그렇죠? 김종민의 뭐 미래대연합 이런 정당이 독자적으로 3%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낙연이도 지금 나가고 지가 무슨 3% 이거 못 얻어요. 이거 잣됐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절 전에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멸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연동형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연동형으로 갈 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당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미래대연합이나 얘네들은 왠지 야호를 불렀겠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민주당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큰일 난 거죠. 얘네들이 볼 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연히 이쪽에다가 몰빵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뒤에 들어왔더니 내 뒤에는 똥파리밖에 없어. 파리 새끼들. 그러니까 파리 받을 게 없으니까 그 파리가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이제는 뭐 주도권이고 나발이고 이제 자멸 위기에 다니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이준석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총선,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전격 3당의 어떤 그 발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준석의 말이 여러분들 여기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오묘해요. 이낙연 씨의 결단으로 많은 쟁점을 해소했다. 이거 뭐죠? 이낙연이 여태까지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준석이가 요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절대 탈당 없다 그런 거 같은 거, 그렇죠? 총선 이후에는 뭐 이준석이가 단독 대표로 한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이제 이준석이나 이준석이가 여태까지 들어온 게 총선 이후에 준석아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달라. 우리는 밖으로 나가겠어.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이준석 말에 의하면 이낙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을 해소했다. 첫째, 당명이에요. 당명. 그렇죠? 지금 이낙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 지지자들한테 개혁신당의 당명을 수용해달라. 한마디로 이준석이가 민주당 탈당파들을 다 흡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대선도 불출마, 그러니까 모종의 그 총선 이후에 몇 년간은 대선까지 탈당 안 해.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탈당하지 않겠다. 합당을 할 경우에도 같이 가겠다. 이게 100%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준석이가 이낙연과의 가장 큰 쟁점은 뭐냐? 이낙연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파리하고 노무현 대통령 파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파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국힘당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준석이의 고향은 국힘당이에요. 결국은 제3지대를 키워갖고 나중에는 국힘당을 접수하는 게 이준석의 야망이란 말이야. 그렇다 해갖고 이낙연이나 민주당 탈당파들이 돌고 돌아 국힘당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거를 합의해 준 걸로 보여요. 제가 보면. 많은 쟁점. 일단 신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둘째,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같이 가는 걸로 한다. 뭐 탈당 시 어떤 조건을 걸었겠죠. 그 정당의 비례대표는 반납한다라는 어떤 명확한 문서를 해줬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낙연은 뭐 대선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뭐 거기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제가 보면 총선 이후에 이준석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바로 국힘당을 접수는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이준석이가 볼 때는 이 신당을 유지해야 되고 총선 이후에는 당대표는 뭐 이준석이 한다고 했더니 모든 걸 그냥 양보한 거야.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100%입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 여러분들 이준석과 이낙연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예요? 이준석과 이낙연의 가장 큰 쟁점. 일단 이념이 맞지 않아요. 정체성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낙연이가 큰 결단으로 다 양보했다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도 같이 가는 것이고 보수 대연합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사실 부를 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국힘당이에요. 국힘당 이중대예요. 지금 또 국민의힘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국힘대 1중대, 그 다음에 2중대는 쟤네들은 이준석이가 차지하는 의석은 국힘당 의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돌고 돌아 이낙연은 국힘당과 합당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명시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돈도 다 대준다 했을 때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돈을 안 써.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돈을 왜 써? 저 씨발 새끼들한테. 돈은 귀한 거야. 돈 안 써요 저 새끼. 무슨 돈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한동훈을 비판을 하고 김건희를 비판을 한다 그래서 그냥 국힘당 이중대예요. 우리 이번 총선 힘듭니다. 왜 힘드냐? 과거에는 국힘당만 싸우면 됐지만 지금은 개혁신당이라는 국힘당 이중대와도 싸워야 돼요. 응? 국힘당 이중대와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윤석열 까면서 개혁신당을 국힘당 이중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가 합당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는 여태까지 바른미래당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랑 이념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합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두 눈 뜨고 지가 상세히 지켜봤던 자예요. 이낙연이가 모든 걸 다 양보한 거예요. 민주 진보의 가치 탈당의 명분 아무것도 없어요. 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당 탈당파, 민주당 탈당파, 국민의힘 탈당파, 무슨 탈당파들 무슨 갈데 없는 애들들 다 모아놓고 지네가 신당이라고 무엇을 위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요 제일 여러분들 힘든 게 뭐냐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관리가 힘들어요. 누가 관리할 거야? 뭐 이준석이가 지금이야 지지율이 나름 어떤 신당의 지지율을 이준석이가 이끌어 나가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큰 거지. 저러다가 이제 총선 끝나면 이준석이가 뭘 관리를 할 건데? 나간다는 사람 만약에 신당이 성공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준석 신당도 폭망을 해갖고 의석 3석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석아 우리 한석은 줄 거지. 이거 할 거야? 응? 그 3석 갖고 박터지게 싸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응? 이거 완전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 그냥 국힘당에 백기투항한 겁니다. 그렇죠? 이낙연은 신당 창당을 한 게 아니라 국힘당에 백기투항한 새끼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혁 신당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국힘당 이중대라고 부르고 혹시나 민주 진보 성향에 투표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윤석열이나 양당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신당에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정신 차리고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밭가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준석 신당을 찍는 것은 윤석열과 국힘을 돕는 것. 이렇게 우리는 프레임 싸움을 해줘야 돼요. 이준석 신당을 찍는 것은 윤석열을 다시 살려주는 꼴.
그래서 중도층이 혹시나 신당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고 이준석이의 정치적인 고향은 국힘당이다.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하여튼 절대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이준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국힘당 이진대인데 그냥 이낙연이가 국힘당 이준대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적어도 민주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자가 할 짓이 없어갖고 아들뻘 되는 어린 놈 밑으로 기어들어갖고 준석아 내가 다 양보했으니까 내 체면 좀 살려줘. 나 이제 지역구 나가는 소리를 안 할 거지. 이게 쪽팔린 거죠. 이 모든 게 뭐다? 그냥 이낙연과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낙연, 윤석열, 한동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재명만 없어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왜 저기에 저렇게 이준석이한테 모든 걸 양보하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냐? 공동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국힘당 얘네들은 목표는 뭐예요?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예요. 이낙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모든 걸 양보하고 하는 거야. 왜 민주당이다? 이낙연 씨 하나 물어봅시다. 이낙연 씨 관계자들도 내 방송 보는 거 아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낙연 씨가 이렇게 이준석에게는 통 큰 양보를 하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왜 양보를 못했죠?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준석 앞에서는 큰 결단을 해서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만 왜 이재명 당대표라는 다 본인과 같은 정당에 있는 정치적인 동지 앞에서는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외쳤죠? 왜 그러냐? 이재명을 제거하는 게 목표니까. 이재명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검찰도 이재명 당대표의 제거를 실패했고 이낙연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뭐야? 한동훈이가 대표님 빨리 나오시죠?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고 제가 준석이한테 잠깐 들렸다가 한 바퀴 돌고 제가 국힘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치를 못 챌까요? 이 족발은 생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동훈이랑도 다 똑같아. 한동훈, 윤석열, 이낙연 목표가 이재명이에요. 응? 이해가 가시죠? 그냥 국힘당 이중대예요. 국힘당 이중대. 응? 이재명에겐 단 하나도 양보도 못하고 단 하나도 협상도 안 하던 새끼가 응? 이준석 만나면 어떤 통큰 합의를 했는데 발표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낙연 너 이준석에게 어떤 통큰 합의해줬는지 발표해라. 아마 총선 끝나도 대선까지 같이 가겠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전에 국힘당과 합당하겠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총선 이후에도 탈당하지 않겠다. 총선 이후에도 함께 하겠다. 대선까지 같이 가겠다. 만약 국힘당과 합당을 할 때는 같이 가겠다. 100%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오케이 그 정도면 네 100% 어디 도장 찍고 다 했을 겁니다. 이준석이가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맞은 새끼인데 이준석이가 분명히 이 문서 어디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그 건방진 놈이 사의를 표할 정도면 엄청나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요즘 점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친문과 친명의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조중동 이런 것들을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친문과 친명이 격돌을 하게 되면 가장 난처한 것은 이번 공천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SNS에 페이스북에 친명 친문 구분은 이간계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 위한다는 인간들이 이재명 당대표 말도 안 들을 거야? 응? 들어야지 이제.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위한다는 인간들이 왜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 친문 구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응? 선거 앞두고 윤석열 욕해 그 시간에. 응? 얘는 왜 갑자기 발끈해 갖고 뭐 급발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윤석열 하는 짓 보면 정권 뺏긴 거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건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될 점들이 있는 것이고 친문 정치인들도 비판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는 공천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선택할 문제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과 지금 이 한동훈 국진당이 총선에서 쇼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와중에 내부의 싸움을 한다는 거는 총선 폭망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시죠? 진짜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이 총선인데 여기서 계속 친명이 어땠고 친문이 어땠고 이 싸움이 계속되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단일 대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들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럴 때냐, 지금 한동훈과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막,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지만 박빙인 지역이 막 늘어나고 있고 이런 총선의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내 탓이요 네 탓이요 하고 있을 때냐. 이 모든 탓은 윤석열의 탓이에요. 안 그래요? 윤석열 탓이에요. 이런 윤석열이라는 이런 국정 운영을 독재적으로 검사 독재 정부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국민과의 불통 이런 문제가 다 윤석열 탓으로 여러분들 가야지. 지금 혹하게 이게 다 뭐 문재인과 윤석열의 한패니 이런 개소리라는 인간들 이제 와서 민주당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당대표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의 말은 따른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이관계니까 이거 하지 말래잖아. 친명과 친문을 구분하는 자체가 이관계니까 이런 말 하지 말래잖아. 그럼 안 해야지. 이제는 언제까지 감별사 노릇할 거야.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적은 국힘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의 쇼. 저 한동훈은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동훈 어설퍼갖고 저는 어제 한동훈이가 어떤 막 생딱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는 걸 보면서 그냥 정치 아마추어가 저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웃기다. 응?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된 건 참 다행이다. 만약에 좀 유승민 같은 자가 갑자기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돼갖고 따뜻한 보수니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이 하는 짓이나 한동훈 하는 짓이나 너무 어설프고 하는 짓이 아니 일반 국민들 누가 생딱을 들고 다닙니까? 응? 저는 태어나서 생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아니 걔가 얘기하는 동료 시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생딱을 시장에서 살면 생딱을 들고 다니고 지금 연탄을 누가 뗍니까? 연탄을 떼갖고 연탄을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서민 코스프레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 낡은 사고방식, 응?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가 하는 정치가 바로 예전 80년대 정치권에서 유행하던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응?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서 쟤네들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언론이 장악되고 민주 진영 안에서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이간질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딴 거 없어요. 선거는 어느 진영이 더 절실하고 어느 진영이 더 심판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친문 정치인들, 저도 불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정권을 뺏긴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 물어봅시다. 허구한 친문 욕하고 허구한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심판 선거예요, 윤석열 심판 선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할 말 없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 선거야, 문재인 심판 선거야? 이 모질이더라. 응? 누가 봐도 윤석열 심판 선거잖아. 그러면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뭉쳐서 어떻게든지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와야지.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총선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공은 모두가 이재명에게 돌아가는 거야. 왜 총선 60일 앞두고 문재인 심판 선거를 만들려고 그래? 쟤네들 프레임이 전 정권 심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 방 맞은 것 같죠? 왜 자꾸 문재인과 친문을 공격하냐, 여기저기서. 전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저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죠. 응? 자꾸 민주진영 안에서 문재인 탓이다, 친문 탓이다 라고 하면 이 선거가 어느 순간 전 정권 심판론 대 현 정권 심판론의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찾아라. 응? 왜 내가 예전부터 총선은 프레임 싸움이라고 했는데, 쟤네들이 여러분들 운동권, 기득권 청산이라는 가치를 왜 거들었냐?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기득권 정당으로 만드는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제적인데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운동권 청산이라는 심판을 걸은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이 적절하게 검사 독재 심판이라는 맞대응을 그 프레임 전쟁에 붙임으로써 검사 독재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더 이긴 거고요. 그쵸? 그러잖아. 저쪽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먹히지가 않으니까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걸은 거고,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 심판론이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지금 나름 분리된 척하면서 가니까 검사 독재 심판으로 맞바다를 친 거죠. 그래서 검사 독재 심판이 더 먹히는 그런 현실이 된 거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분하다. 응?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막판에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 결단하지 못하고 빨리 윤석열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외형적으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 얼마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었지만 못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게 자꾸 여러분들 문재인 때문에 정권 뺏겼다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 당하는 측은 누구예요? 응? 당하는 측은 누구냐면 친문 세력들이 되죠. 그럼 친문 세력들이 오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재명 당대표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이낙연 총리나 친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서 띄워줬다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대권에 직접 도전해서 떨어진 사람은 누군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해갖고 떨어진 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 대선에 못 나가요. 누가 봐도 대선에 직접 도전했던 사람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문재인 욕하고 계속 만나기만 하면 그딴 소리 하면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정권 뺏긴 거는 뼈가 아프다. 진짜 통곡할 일이지만 당신이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심판론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번 선거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나오냐. 윤석열 심판 선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 싸움에서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검사 독재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윤석열과 국힘당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친문 탓할 겁니까? 그건 알아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친문 세력도 여러분들이 겪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명단을 뭐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 정말 그 반명 세력들, 친문 계열이지만 반명인 어떤 자들은 떨어지는 게 맞죠. 특히 이재명 당대표님의 국회에 가결표를 던진 인간들은 저는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정치인이고 양심이 있다면 당대표를 검찰과 손을 잡고 국회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인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들이 저는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떤 놈들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경선에서 투표를 해주시고, 진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자기가 친명이다라고 나온 지역구,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친명파리 예비 후보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이 오판을 해갖고 이 사람이 친명이래라고 해서 찍었다가 그 사람들 본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인지도도 없고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친명파리 해갖고 지역구 옮겨갖고 막 나가려는 인간들 있죠. 그 사람들 진짜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나중에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갖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선거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냐면요, 어제 유시민 장관도 잠깐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총선을 치르면요, 수도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40%를 먹고 들어가요. 40%.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40%를 먹고 들어가고 국힘당이 35%를 먹고 들어가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항상 강남구 3구 강남 서초를 빼고는 민주당이 5%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좋은 인물이 나오면 40 플러스 10이 돼서 50%를 넘기는 거고, 인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40 플러스 3, 40 플러스 5 정도밖에 안 오면 박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40% 정도는 민주당이 먹고 들어가고 국힘당보다는 5%를 앞서 나가는데, 거기서 좋은 인물이 나오면 거기서 자기 인물로 민주당이 40%를 깔고 있고 자기가 인물 인지도나 어떤 지지도로 10%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따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민주당이라는 그 40% 바운더리 자체를 깨먹고 40%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아예 인물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은 거예요. 최하 10%는 못 얻더라도
민주당이라는 기본적인 40%의 지지, 이번 총선에서는 40%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수도권에선. 그러면 지가 조금만 노력해도 7%나 8%만 인지도나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떤 정책적이나 뭐 선거를 죽으라고 뛰어갖고 사실 후보가 7%만 올리면 이겨요. 후보가. 응? 친문 걸림돌 치웁시다. 아휴, 참. 국힘당이랑 좀 싸우라고. 어? 국힘당이라고 싸우라고. 그 시간에 한심한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선이 유리한 게 수도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당 지지가 높잖아, 그렇죠? 전반적으로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40%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인지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좀 나와갖고 조금만 인물로 10%만 따면 무조건 수도권은 이기는 선거예요. 지금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늘 선거가 어떻게 되면 10% 지고 들어가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힘당이 40%, 민주당이 30%를 깔고 가요. 그렇죠? 40대 30으로 시작해서 민주당이 좋은 어떤 인물이 가면 거기서 박빙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국힘당이 40% 깔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35%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갔던 퍼센테이지가 10%에서 5%로 줄은 거예요.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약하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10% 지고 시작하는 정당 지지도에서.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워낙 국힘당이 개판을 쳤더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국힘당이 35 정도, 민주당이 30 정도로 시작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민주당이 투표에 몰빵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는 저는 낙동강 벨트 있죠. 부울경도 우리가 해볼 만한 선거예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강원권도 그렇고. 강원, 충청,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그 중간 지역으로 캐스팅 포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좋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서는 민주당으로 뭉쳐갖고 뭔가를 해낼 생각을 합시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 아까 저 어떤 분 같이 무슨 친문 걸러내자, 어떻게 걸러낼 건데 지역구에서 투표라도 잘하고. 그렇게 걸러내고 싶으면 투표로 걸러내야지.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 다니면서 친문 걸러내자.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이간계라 그랬어요 지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 친문 구분하는 게 이간계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실수로 얘기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후로는 친명 친문 싸움 붙이지 마시고 그냥 모든 국힘당 심판선거 그리고 윤석열 심판선거로 여러분들이 화력을 집중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